안녕하십니까.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임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질 네네. 정도인데요. 이번 한 주도 제법 가슴을 졸였죠.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괜찮았죠. 이제 미국 증시도 좋아서. 예. 근데 물론 이제 연휴 끝나고 괜찮았는데 참 이게 미국의 물가가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예. 참 이게 언제쯤 시장이 좀 좋아질지 좀 답답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초반엔 그걸 그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코스피가 이제 2,450선까지 올라섰지만 화요일이죠, 그때가. 예. 근데 결국 그날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론 이제 뭐 피크아웃 조짐은 보인 건 맞는데 시장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온 데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충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2,400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버렸고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또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물가는 지속되는 데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좀 주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좀 취약해졌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정말 모처럼 한 4% 올랐었거든요. 그날. 네. 예, 근데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힘을 좀 못 쓰는 게 좀 아쉬움이 좀 드는 한 주였고 다만 이런 와중에도 2차 전지 섹터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에다가 또 유럽이 지금 최근에 중국 견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반사익을 좀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2차 전지가 좀 선전을 해줬어요. 사실 2차 전지가 무너졌으면 증시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2차 전지가 좀 버텨줘서 증시 하락폭은 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뭐 기대감도 물론 있긴 있지만 물가에 대한 이제 공포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가 안 됐고 긴축 스탠스가 뭐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은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좀 이번 주도 좀 답답한 뭐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8.3% 오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7월에 8.5%보다는 분명히 낮아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이게 피크아웃은 맞죠.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농산물 가격 포함이 된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이제 이게 항상 좀 바뀌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8.1까지 이제 전망치가 낮아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심 또 그 일부 기관에서는 7자까지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7.9 정도도. 약간 이게 좀 너무 앞서 나온 거죠. 일찍,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8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서 미국이 올랐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피크아웃은 맞는데 8.3이니까 네. 우리가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래서 이제 한번 놀랬고 또 중요한 건 근원 물가인데 근데 이게 6.3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전월에 5.9였는데 네. 예상이 6%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사실은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요. 예.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주거비. 네. 뭐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거비가 당장 꺾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예상보다도 주거비가 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거비는 한 번 추세를 타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거비의 상승 또 일부 서비스 물가 이런 네. 것들이 좀 높게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이제 그래도 휘발유가 꺾이고 또 이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각종 지표들 다 꺾였으니까 어쨌든 뭐 근원 물가도 피크아웃 조짐 보이겠지 이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연준의 또 긴축 스탠스는 더 강화되겠구나. 연준 의장의 말이 맞았구나. 예. 이게 또 현실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좀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8.7% 상승했던데 7월에 9.8, 6월에 10몇 %에 쭉쭉 두 달 연속 말하자면 하락세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한 달 정도 뒤에는 소비자 물가에도 약간 영향을 네, 미치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나마 호재라고 봐도 되겠죠. 예, 이번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소비자 물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수치가 나왔던 게 예. 꺾이는 게 확실히 좀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래서 8.7%를 기록을 했고 6월에 11.3이었으니까 11.3이. 예, 그러니까 많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역시 이것도 근데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한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휘발유 가격이 한 12% 정도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연속 둔화된 거는 2020년 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나중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미국 증시가 또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이 도매 물가라 그러죠. 이 도매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재료를 구매할 때 이제 지불하는 그런 물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꺾이고 있다는 신호는 나중에 또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당장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차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아주 임팩트 있게 작용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 같은데 이제 9월 FOMC에서 0.75% 포인트 올린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주가 이제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1% 포인트까지 올리는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 뭐 어떻습니까? 9월 FOMC 전망.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원래는 0.5도 있었어요. 근데 예. 0.5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75냐, 그러니까 0.75냐, 1%냐. 예.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75bp 확률이 66%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울트라 스텝이죠. 1%가 34%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1%도 가능하다. 예. 이런 좀 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전망한 데가 노무라 증권입니다. 일본에 노무라 증권이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4.75까지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이 2.5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이번에 1% 올리고 남은 이제 올해 말 2번 남았죠. 네. 2번 연속 0.5 올리고 예. 그다음 내년 2월에 0.25 이렇게 올리면 이제 딱 4.75가 되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최대치로 올해 봤던 게 아무리 올라도 4% 이하 정도로 봤는데 예. 지금 이제 기본이 4가 됐어요. 이제 저점은 4고 4.5까지 열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불확실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 노무라 증권도 지금 뭐 4.5 제일 높게 제시했지만 4.75라고 안 했습니까? 내년 2월, 아, 그러니까 내년. 올해 말까지는 4.5. 예, 예.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네. 0.25죠. 근데 예. 물론 속도는 둔화되는 거죠, 당연히.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말까지 4.5를 최대치로 보는데 이게 아직은 컨센서스가 형성은 안 됐어요. 예. 예, 일부 이제 증권사 의견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1% 울트라 스텝도 좀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염두는 해두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강달러에다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도 뭐 계속 이제 고공행진인데 뭐 1,400원 이제 뭐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을 사기가 약간 머뭇거려줄 수가 있을 텐데 네. 뭐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외국인 매수세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지금 사실 환율이 1,400원 이제 근접한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이제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오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하면 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450원도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율의 이게 그 언제쯤 고점이 나올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벨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환율이 진짜 꺾이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평가 이익, 그러니까 환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도 이번 9월을 들어와서, 그러니까 7, 8월 달에 외국인이 6조 샀거든요, 2달 동안. 근데 9월 달 들어와서 13일 딱 하루 빼고는요, 계속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팔았냐면 1.5조 원 정도를 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강달러가 지금 안 꺾일 것 같다. 예. 지금 그리고 물가 지표 때문에 더 긴축을 세게 하니까 강달러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00원의 수치보다도 언제쯤 이 환율이 좀 꺾일 건지 예.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FMC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FMC 끝나고 이 정도면 이제 좀 금리도 고점이 어느 정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9월 달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환율 1,400원에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삼성 SDI를 제일 많이 샀고요. 1,201억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5억, SK 하이닉스를 983억, 한화 솔루션을 473억, LG화학을 317억, 현대차를 280억, 카카오뱅크를 202억, 대한항공을 180억, 현대로템을 175억, 에코프로를 171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2차 전지가 1, 2등이네요. 역시. 2차 전지에 거의 좀 집중적으로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예.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예, 기관도 비슷한 지금 상황인데 제일 많이 산 게 삼성 SDI고요. 네. 738억 샀고 LNF를 727억, LG 에너지 솔루션을 645억, 삼성전자를 481억, LG 이노텍을 476억, 하나금융지주를 472억, 고려아연을 394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30억, KB금융을 282억, 현대제철을 265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예, 개인 투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669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644억, 네이버를 558억, 카카오를 386억, 포스코홀딩스를 365억, HLB를 351억, 삼성전자를 330억, LG전자를 314억, 코스모 신소재를 304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301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옛날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를 해왔는데 시장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뭐 힘이 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약세장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오래 지속되면 이런 저가 매수 전략 이걸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분들의 전략이 최근에 보면 계속 급락하면 어쨌든 사고요. 네. 오르면 또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 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그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날 개인들은 또 많이 팔았거든요. 예, 1조 이상 예. 팔았죠, 하루에. 근데 또 다음 날 바로 또 대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파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예탁금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자금이 조금씩은 빠져나가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번 주에 51조까지 한번 떨어졌었어요. 예. 그랬다 다시 52조도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은행 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 있죠. 네,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주식이 뭐 나빠서 파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은행 금리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마찬가지고 채권이나 은행 금리 일부 정기예금 뭐 거의 한 3% 후반까지 나오니까 이쪽으로 굳이 이렇게 좀 불안한 주식시장이 있는 것보다는 좀 갈아타자. 예.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해서 예탁금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인들의 저가 매수 동력을 좀 약화시키는데 결국 개인 투자분들이 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현금 많아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언젠간 성공은 하겠죠. 뭐 예. 주식시장이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이제 계속 현금이 있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 우려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그 9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조를 샀어요. 예. 올해 연초부터 9월에만 또 2조를 샀고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분들의 저가 매수 여력은 좀 있는데 이 동력인 고객 예탁금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마저도 이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탁금을 좀 봐야 되겠고 근데 예탁금이 어쨌든 올라가려면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예. 금리가 꺾여야 다시 주식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또 그런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이 물가에 그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좀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건설기계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9.5%. 예, 업종. 예. 예. 그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이번 주에 8.6% 아마 애플페이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많이 올랐고요. 해운 업종이 6.1%,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5.9% 올랐고 2차 전지 업종이 5.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4.9%, 면세점 관련주가 4.7%,
철강주 중에서 중소형 기업들이 한 4.6% 올랐고요. 아이폰 이제 출시가 되면서 아이폰 관련주가 4.1% 올랐고 여행 관련주가 한 3.9%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건설기가 좀 올랐던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네. 그 테마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상승 업종들 중에서 지금 상승세가 약시장입니다만 조금 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2차 전지가 좋았는데 사실 2차 전지를 좀 대체할 업종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워낙 이제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2차 전지 섹터가 다음 주에도 조금은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 들어와서 좀 강했던 섹터가 로봇 업종입니다. 네. 뭐 로봇 ETF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되면서 또 성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말로 알고 있는데 그 테슬라에서 인공지능 데이가 열려요. 아마 그때 또 로봇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멘텀이 있어서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해운주들도 최근에 다시 운임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워낙 또 많이 빠졌고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까지 있어서 해운 업종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건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님 화장품 담당하시는데 예. 제목이 나노뷰티라는 이제 나노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편화된 그 제목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모두가 똑같은 TV 라디오 채널을 이제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확실히 바뀐 게 그 옛날에는 우리 고정된 시간에 어떤 드라마 있으면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드라마 봤잖아요. 예.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공중파 시대는 뭐 그럴 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히 MZ 세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골라가지고 보는 시대로 좀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90년대 그게 심했죠.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그냥 그 화장품을 똑같이 구매를 하고 똑같이 소비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각자 선호하는 게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만든 게 이런 이 컨텐츠도 컨텐츠 소비 자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취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세분화됐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갔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중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판매하던 회사들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약간 개성 있는 그런 약간 중소형 브랜드들이 이제는 화장품 시장에서도 좀 날개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비가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익숙했던 그 소비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판매하는 그 판매처 중에서 가장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니스프리니 뭐 이런 단일 브랜드 숍이 잘 됐어요. 미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 젊은 분들이 다 올리브영 가서 예.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 골라서 사거든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는 화장품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안 좋은 게 물론 중국도 있지만 이런 트렌드 변화에서 좀 불리한 거죠, 사실. 이들 업종들은. 왜냐하면 그 유명 브랜드 네. 위주로 집중해서 매수하는 게 네. 아니고 각자 네. 취향대로 막 취향대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중국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대요. 아. 중국 시장마저도. 그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렇게 거기도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에도. 예. 왕홍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중소형 브랜드를 광고를 하면 그게 또 많이 팔리나 봐요. 대형 사건만 팔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제 화장품주들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대형회사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시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중국은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주 투자할 때는 뭐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다른 유럽도 있는데 저희 오리나 연구원님이 좀 얘기한 거는 좀 미국 쪽 그 시장을 좀 주목을 하자. 미국이 화장품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3위가 한국 걸 수입을 한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많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미국 수입,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비중 중에 예. 3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산 비중이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즘에 아모레퍼시픽도 얼마 전에 미국 회사 하나 인수를 해버렸어요. 예. 옛날하고는 다른 구조로 가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점점 브랜드도 쪼개지고 대량 생산보다는 파편화되고 각자 취향에 맞는 걸 하기 때문에 결국엔 ODM 회사들이 좋다. ODM은 주문받아서 생산해 주는데 다양한 회사들 걸 다 주문받아서 골고루 생산해 주거든요. 일종의 반도체 파운드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줘요. 예. 브랜드까지 만들어주고 하니까 ODM 회사들이 이런 상황에선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그 색조 화장품 회사들을 요즘에 흐름이 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좀 고가 브랜드도 좀 많이 있지만 내 몸에 이게 피부에 좀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브랜드를 좀 많이 따지는데 색조는 이렇게 좀 가볍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중저가 브랜드들이 색조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수혜를 대형사보다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색조 회사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중에 제가 그 기업들은 이제 저희 탑픽은 그 한국콜마 있죠. 네. ODM 요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요 세 개 기업을 일단 주목하라고 좀 언급이 돼 있고요. 중국 기업 중에는 프로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 회사인데 네. 프로에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관련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도주로 태조 이방원이 좀 나왔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또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태조 이방원 중에서